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서울시가 청계천 일대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청계천을 시작으로 도심 곳곳에서 자율주행 버스가 다닐 날도 머지않아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일상 속에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찬 공기가 초강력 태풍은 막았지만 오늘과 내일은 전국에 또 한 차례 가을 호우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번에도 서쪽을 중심으로 100mm 이상 내리겠고 일부 지역은 시간당 50mm에 달하는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먼 남쪽 해상에서 두 개의 거대한 소용돌이 구름이 포착됩니다. 초강력 세기로 발달한 18호 태풍 라가사와 강도 강단계의 19호 태풍 너구리입니다. 두 태풍 모두 강한 세력을 지녔지만 라가사는 서쪽으로, 너구리는 동쪽으로 이동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습니다. 찬 공기가 한반도 남쪽까지 깊숙이 내려와 태풍의 북상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당분간 북쪽 찬 공기와 남쪽의 더운 수증기가 맞물리면서 요란한 가을 호우가 잦을 걸로 보입니다. 우선 오늘과 내일 서쪽 지방에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충남과 호남에는 최대 10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는 80mm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두 차례에 걸쳐 강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밤까지는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강한 비가 내리고 내일 새벽부터 오전에는 충남과 전북에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저기압이 지난 뒤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서해상에 정체전선이 만들어질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24일 수요일 오전에서 밤 사이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25일 목요일 새벽에서 오전 사이에는 서쪽 지역인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고 해상이나 해안가에서도 물결이 높게 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는 목요일인 내일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지만 주말 사이 전국에 또 한 차례 요란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가을이지만 최근 예보치를 넘어서는 국지성 호우가 잦은 만큼 호우로 인한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 필리핀 남동쪽 해상에서 20호 태풍 부알로이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강도 1 수준으로 세력이 강하지 않고 북서쪽으로 이동해 베트남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현재 북상 중인 태풍 모두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한반도 주변 기압계가 불안정해져 당분간은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타이완에서는 강력한 태풍 라가사로 다수가 실종되고 필리핀에서도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라가사의 상륙을 앞둔 중국 본토와 홍콩에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교각이 마치 종잇장처럼 힘없이 출렁거리기를 반복합니다. 시커먼 물줄기가 무섭게 흘러가며 육지를 위협합니다. 18호 태풍 라가사가 강타한 타이완에서는 곳곳에 방조제가 터지고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수십 명이 실종됐습니다. So in our typical atmosphere, we have 1,000 hectare, and this is 900. So it's amazing. That means it's a very intense typhoon. So it's very strong. 필리핀 카가얀주 등 최북단 지역도 태풍으로 쑥대밭이 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거리는 물바다로 변했고 주민 만여 명이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Napakalakas ng ulang kagabi.
Kahapon wala man yun, tignan mo. Sobrang lakas ng ulan, gumana rito. Madaling araw wala to Kaninang umaga, puno na. Napakalaki talaga, malakas talaga pag-gano ng tubig. 라가사의 영향권에 들어간 홍콩에서는 지난 22일부터 항공기 700편의 운항이 취소됐고 휴교령이 내려지는 등 초비상 사태입니다. 홍콩과 가까운 선전 등 중국 남부도 상점이 문을 닫고 둑을 쌓는 등 범람에 대비하며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오늘 정오부터 저녁 사이에 광둥성 주아이 지역 등에 태풍 라가사가 상륙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강원도 강릉의 가뭄 재난 사태가 23일 만에 해제되면서 상수도 공급과 공공시설 운영도 정상화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단비에 의존해 위기를 넘겼을 뿐 근본 대책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강릉 오봉저수지로 물을 실어 나르던 군부대 차량들이 임무를 마치고 복귀합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선포됐던 재난 사태가 23일 만에 해제됐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결정적 역할을 한 건 단비였습니다. 최근 3차례에 걸쳐 200mm 넘는 비가 내리면서 한때 11%까지 떨어졌던 저수율은 불과 열흘 만에 60%를 훌쩍 넘었습니다. 제한급수는 모두 해제됐고 문을 닫았던 공공시설 운영도 재개됐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는 수자원의 구조적 취약성입니다. 강릉은 하천 경사가 급하고 폭이 좁아 비가 와도 물이 곧바로 동해로 빠져나갑니다. 게다가 생활용수의 87%는 오봉저수지 한 곳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정수장 증설과 임시 취수장 설치 등으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계획이지만 효과가 제한적이란 지적입니다. 하수 처리 물 재이용 같은 중장기 대책 역시 언제 현실화될지 불투명합니다. 수자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이번에 발생한 가뭄이 내년에도 발생한다 그러면은 전혀 대응을 할 수 없는 대책이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돌발 가뭄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늑장 대응은 더 큰 위기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단비 덕분에 당장은 위기를 넘겼지만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제2의 가뭄 사태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경찰이 KT에서 자체 신고한 서버 침해 정황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경찰에 신고한 무단 소액 결제 피해자는 지난 발표보다 14명이 늘어난 21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KT는 지난주 서버 침해 정황을 발견했다며 정부에 신고했습니다. 보안 점검 결과 해커가 서버를 침해한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이 확인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젯밤 KT는 외부 전문 기업의 보안 점검 결과를 통해 추가적인 침해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런데 경찰이 이와 관련해 내사에 착수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 테러 수사대는 지난 19일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로 신원 미상의 해커에 대한 입건전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이와 함께 KT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해킹 의혹을 통보받고도 관련 서버를 폐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KT는 지난 7월 정부에서 해킹 가능성을 통보하자 침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가 한 달 뒤 미국 보안 전문지 프렉도 같은 의혹을 보도하자 서버를 이미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진행된 서버 전수조사 과정에서 폐기된 서버의 활동 기록이 백업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는데 경찰은 KT에 해당 기록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경기 남부경찰청에서는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 수사가 진행 중인데 불법 기지국을 차에 싣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 40대 장모 씨가 신호가 잘 잡히는 새벽에 범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22일 기준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는 214명, 피해액은 1억 3,650만여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동작구 4명과 서울 서초구 1명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아직 KT에서 자체 집계한 피해자 362명, 피해액 2억 4천만 원과는 차이가 있는데 경찰은 추가로 접수되는 사건도 유사 사건으로 판단되면 피해 규모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피해가 주로 새벽 시간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중국 국적 피의자가 일부러 신호가 잘 잡히는 때를 골라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기지국 장비를 차에 싣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 40대 중국 교포 장모 씨로부터 신호가 잘 잡히는 새벽에 범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범행에 사용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 장비를 배송업체를 이용해 중국으로 빼돌리려 했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6일 평택항 부근에서 이를 적발해 장비를 압수했는데 손바닥 크기의 본체와 증폭기, 안테나 등으로 분리돼 상자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여러 자산운용사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신고해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특정 업체에서 제공하는 전산설비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러 자산운용사가 랜섬웨어에 감염되거나 임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랜섬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데이터를 암호화한 뒤 돈을 요구하는 해킹 공격을 말합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랜섬웨어를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늘고 있다며 사업자들의 보안 업데이트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동안 특수의료장비의 품질 검사는 전문의의 유관 판독에 의존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100만 장 이상의 의료 영상 데이터로 학습한 인공지능이 의료장비의 품질 검사에 도입된다면 어떨까요? 이성규 기자입니다. 건강검진이나 암 진단 등에 주로 사용되는 MRI나 CT. 이 같은 특수의료장비는 질병 진단에 필수적이지만 40%는 10년 넘게 사용한 노후 장비입니다. 촬영 영상의 품질이 떨어져 진단 오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정기적인 품질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의료장비의 품질 검사는 전문의의 유관 판독에 의존해 객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대조도 분해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동그란 원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기업이 의료장비 품질 검사용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눈을 대신해 인공지능이 의료장비의 품질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로 학습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개발사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직접 주석 처리한 100만 장 이상의 학습 데이터를 구축해 인공지능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 중인 유방 촬영 장비, 그리고 CT 장비, MRI 장비의 영상이 기본적인 품질의 조건을 만족하느냐를 평가하는 인공지능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품질 분석 리포트도 만들어 의사의 유관 판독과 인공지능 분석 결과를 동시에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눈에 의존했던 품질 관리가 객관화된 인공지능 검사로 환자 치료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5천만 명이 쓰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1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습니다. 오픈 AI의 인공지능 챗 GPT를 품고 자체 인공지능 서비스 카나나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소셜 플랫폼으로 변신한다는 계획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맺으며 인공지능 열풍에 가세한 카카오. 15년 만에 개편해서 인공지능 탑재 서비스를 공개했습니다. 카카오톡 챗 GPT 탭을 누르면 별도 앱이 없어도 질문은 물론 문서와 이미지까지 만드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래 추천해줘, 장소 찾아줘와 같은 요청을 인식하고 이에 맞는 카카오 서비스를 직접 호출해 시행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복잡한 메뉴 탐색이나 앱 간 전환 없이 카카오의 자체 개발 인공지능 카나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이해하고 사용자가 필요할 만한 정보를 먼저 제시하는가 하면 읽지 않은 대화방 메시지와 보이스톡 대화를 요약해 알려주고 중요 일정 알림과 선물 추천 기능도 알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AI 기능에서 사용된 대화나 통화 데이터는 별도로 저장하거나 학습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화 맥락은 온 디바이스에서만 활용하여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가나다 순이었던 친구 목록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와 같이 최근 소식부터 보여주는 타임라인으로 개편됩니다. 또 메시지 수정 기능과 채팅방 분류 등 사용자의 편의 기능도 새롭게 선보입니다. 국내 챗GPT 이용자가 2천만 명을 넘어 AI 시대 지각 변동이 본격화하면서 카카오도 생존 전략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개편한 발표를 전후로 카카오 주가는 6만 2천 원대를 찍고 전날보다 5% 빠진 6만 3,3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변화를 위한 토종 빅테크의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박전입니다.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버스 청계 A01이 서울 도심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버스는 청계천 일대 4.8km 구간을 운행하며 운전석과 운전대, 브레이크 페달이 없어 오로지 자율주행으로만 움직입니다. 4개의 라이다 센서와 8개의 카메라 센서 등을 활용해 오토바이와 보행자 등 다양한 사물을 정확히 인식하고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서울시는 혼잡한 도심 환경에서 기술을 안정화한 뒤 유료 운행 전환과 다른 지역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운전자가 의도치 않게 속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사람 대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첨단 안전기술이 앞으로 현대차 그룹 차량의 브레이크 시스템에 탑재됩니다. 현대차 그룹은 최근 출시한 준중형 전기 SUV 더 기아 EV5 전 트림에 페달 5조작 안전보조와 가속 제한 보조 기능을 기본 탑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능이 운전자의 페달 5조작이나 평소 주행 패턴과 다른 상황을 감지해 즉각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급발진 사고나 정체 구간에서 사고 위험이 줄어들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의 영어 단어 알파벳 첫 글자를 딴 END, 즉 엔드 이니셔티브를 내세웠습니다.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한 것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복에 태극기 배지를 단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본부 총회장 연단에 섰습니다. 20분 동안 이어진 기조 연설을 통해 가장 큰 다자 외교 무대에 공식 데뷔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 이른바 엔드 이니셔티브를 강조했습니다.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을 국제사회에 내놓은 겁니다. 남북 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중단, 축소, 폐기라는 3단계 북핵 접근법 역시 거듭 꺼내들었습니다. 사실상 핵 보유국인 북한이 비핵화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상황에서 일단 대화의 물꼬부터 터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의 완전한 복귀도 선언했습니다.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국민의 강렬한 의지를 친위 쿠데타는 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모두를 위한 AI 또한 화두로 던졌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한국 정상으론 처음으로 주재하는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에서도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 과정에서 3차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특히 북한을 향한 유화 메시지를 낼 때 호응이 컸는데 이 대통령이 가장 많이 외친 단어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어서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은 20분간 이어졌습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 11분보다 길었고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22분보단 짧았습니다.
첫 번째 박수는 비상계엄을 극복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선언할 때 터져 나왔습니다.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또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의 자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대목에서 재차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일체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 대통령이 연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대한민국으로 33번 언급됐습니다. 평화를 25번, 민주주의를 12번 외쳤고 한반도도 8번 거론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아와 무력 분쟁, 기후위기 등 여전히 남은 과제의 해결책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제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검지를 치켜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 연설은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의 길을 향해 대한민국이 맨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는 말로 박수와 함께 마무리됐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로 유지했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2.2%로 예측했습니다. OECD는 9월 중간 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지난 6월과 동일한 1%와 2.2%로 전망했습니다. 주요국의 경우 내년이 올해보다 대체로 성장이 둔화하는 것으로 전망되는 데 반해 한국 경제는 최근 회복세가 지속되며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크게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2.2%, 내년엔 1.9%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이 이번 주말부터 활기 넘치는 축제의 장으로 변신합니다. 올해도 낮과 밤의 색다른 매력으로 관람객에게 가을 축제의 묘미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을 햇살 가득한 성곽길을 따라 나들이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어둠이 내리앉자 은은한 조명과 화려한 미디어 아트가 빛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낮과 밤의 색다른 매력을 선사하는 수원화성 3대 가을 축제가 이번 주말 팡파르를 울립니다. 올해로 62회째를 맞는 수원화성 문화제는 기존 3일에서 8일로 축제 기간을 크게 늘렸습니다. 행사 무대도 화성행궁 일원에서 수원화성 전역으로 확대했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글로벌 빌리지도 신설했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정주당 능행차 공동 제연은 말 70여 필과 1000여 명이 동원돼 1795년 을묘 원행의 웅장함을 생생히 재현할 예정입니다. 정조의 위대한 여정을 재현하고자 8일간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공간적 범위 또한 화성행궁에서 수원 화성 일원으로 대폭 넓혔습니다. 수원화성 미디어 아트는 정주의 꿈 빛이 되다라는 테마로 16일간 펼쳐집니다. 화성 4대문을 초대형 라이트로 연결하고 반응형 체험형 작품 16점이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정조의 꿈 선유몽이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에 수상해서 배를 타고 좀 즐기고 정조의 꿈 속으로 좀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시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글로벌 콘텐츠를 대폭 강화해 수원 3대 가을 축제를 세계적인 관광 축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서울의 주요 궁궐과 종묘, 조선 왕릉이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됩니다. 국가유산청은 다음 달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 동안 경복궁과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 4대 궁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예약제로 운영되는 종묘도 연휴 기간에는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고 조선 왕릉도 문을 열고 관람객을 맞습니다. 특히 연휴 후반부인 8일부터 12일 사이에는 우리 전통을 즐길 수 있는 가을 궁중문화축전이 4대 궁과 종묘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9월 24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